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6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 이어서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시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니제이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문자 개혁으로서의 로마자 표기 로마니제이션과 또 어떤 특정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로마니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표기라는 명칭이 생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를 영어 표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차 시에서는 이제 13쪽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13쪽 같이 자료를 보시면 이제 그 로마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알파벳의 지역적 분포,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느냐. 사실은 이제 이제 어떤 서구 유럽 제국의 그런 어떤 식민지 침탈과 제국주의 침탈에 근거해서 이제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뭐 자국의 언어에 맞건 맞지 않건 동시에 이제 글로벌 잉글리시의 그 위력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자다 보니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모두 사용하고 있는 문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3쪽을 함께 보시면 유럽 대륙 국가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이제 구별 표지들을 사용하죠. 뭐 불어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누르면 로마자 표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자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 구별 표지라고 해서 뭐 불어 같으면 악상떼기, 악상 그래브, 뭐 시리 콤플렉스 막 붙이는 표시들이 다 다르고 또 뭐 가장 알파벳 중에 변형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유럽 문화권에선 뭐 러시아의 키릴 문자 같은 경우는 뭐 R을 뒤집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상황에 따라 다소간의 변형을 가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파벳의 그런 기본 틀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영어 알파벳, 그 영어 로마자의 경우에는 구별 표지, 뭐 예를 들면 불어라든지 이런 다른 이제 여러 언어들과는 달리 뭐 이렇게 뭐 소위 말해서 악센트 표시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5세기 이후 대항해 시대와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겪으며 북아메리카의 미국, 캐나다,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등도 로마자를 사용하게 되죠.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다 남미 대륙은 스페인어를 쓰니까 기본적으로 로마자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북아메리카는 결국 이제 앵글로색슨족 이제 영국의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는 청교도들 제임스타운을 형성해서 이제 인디안들을 몰아내고 차지하게 되니까 당연한 것이죠. 혹시 여기 우리 선생님 때와 달리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좀 안 배우는 경향이 많은데 15세기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콜럼버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식민지가 아니죠. 신대륙을 개척하는 그 시기를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요게 딱 세종대왕의 시대와 맞물리죠. 그래서 요때 동시에 천문에 대한 관측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되는데 우리도 뭘 했죠? 천문 관측을 했죠. 누가 있어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이제 정말 장영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럽의 이사벨라 여왕이나 포르투갈과 스페인 함대들은 금을 찾아서 떠나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별 보는 법을 연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위해서 네, 인류의 역사가 같은 듯 다른 듯 하죠. 좀 다르죠, 그쵸? 우리는 어딘가를 침략하러 다닌 역사는 없는 나라죠. 좋은 거죠, 뭐 굳이. 네, 그리고 식민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알 테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전 지역이 그리고 오세아니아 역시 호주와 뉴질랜드가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시아의 경우 자국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물론 유럽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뭐 합스부르크 왕가라든지 부르봉 왕가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왕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를 대표하는 뭐 필리페 뭐 왕들, 또 그다음에 마리 앙뚜아네트.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유전병이 있죠. 턱이 많이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들도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합스부르크 왕가는 빈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왕조로 생각하지만 스페인 왕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자도 결혼을 하고, 이렇게 유럽 전체가 뭐랄까요,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유사하고, 뭐 이게 왕족 간의 결혼도 그게 좀 아시아 쪽하고는 달라요. 아시아 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고, 문자 자체도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자를 응용하거나, 우리도 차자표기라고 해서 한자를 빌어 쓴 그런 구결, 이두, 향찰, 그런 표기 체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응용을 하지만 그래도 다 개별의 자국 문자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요새 그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미얀마 문자를 보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태국 문자라도 참 비슷하게 느껴지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런 문자 형태들이 과거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그 산문자가 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진 문자라든지 파스파 문자라든지 뭐 위구르 문자라든지 그런 문자의 형태들과 흡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생각보다 자국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식민지 침탈을 당하면서 서구 열강들에게 잠식되기 이전에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역이었죠. 뭐 그래서 요즘은 서세 동점의 시대다 해서 서양의 세력이 동양을 점령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이후였다면, 글쎄요, 21세기는 또다시 아시아의 약진이 뭐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뭐 사실은 그 전에 이제 그 일본류라고 해서, 일본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구에서는 뭐 고전적으로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일본 문화에, 그 일본에 되게 이제 일본이 잘 살고 하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 신흥 문화 강국으로 이제 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시아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터키가 아시아라고 하기도는 좀 그러죠. 터키는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라든지, 필리핀은 공용어도 영어죠.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 한자를 썼어요. 원래 한자를 썼는데, 베트남은 왕조도 있었는데, 이씨 왕조, 지금의 여러분들이 오얀리자 쓰는 그 이씨 왕조가 있었답니다. 이씨 왕조가 있었는데, 고 이씨 왕조가 망하고, 뭐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특히 최근에 20세기에 공산화를 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로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 문화권을 벗어나고 지금 로마자를 쓰고 있어요. 구별 표지를 써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권도 상대적으로 이데올로기라든지, 또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베트남의 그 이씨 왕조라는 얘기를 했죠. 거기에 이 그 고려 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그 이씨 왕조가 무너지면서 왕자 한 명이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이렇게 밀려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큰, 내가 어느 나라, 그게 전 고려 때를 기억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큰 성과를 하고는, 그래서 임금이 본을 내려줍니다. 그게 화산 이씨예요. 화산 이씨예요. 여러분, 내 얘기 오늘 수업 끝난 다음에 화산 이씨 검색하면 나와요, 베트남.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베트남 시조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있었는데, 베트남이 이제 경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기는 하지만 좀 개방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한국에 자신들의 어떤 왕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초청을 해요, 화산이 씨들을. 종친들을, 종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화산이 씨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갔는데 큰 환대를, 이제 왕족의 후예, 또 그리고 한국과 관련돼서 더 이제 환대를 받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씨,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게 참 화제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럽과 달리 아시아 문화권이 이렇게 개별 문화권으로서 비슷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어떤 문화와 고유의 문자와 또 의복의 풍속이라든 하는 것을 좀 더 개별적으로 갖고 있었다라는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네,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2010년에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거의 일반화되고 여러 가지 전산 처리의 문제가 되면서 유니코드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2010년 3월에 유니코드와 관련되는 그런 컨소시엄에서 통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그런 그 문자 체계화된 그러니까 전산 처리와 관련되는 코드 값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통계치를 처리를 했는데 지구상에는 246개 지역 혹은 국가에서 로마자를 사용해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60여 개 정도의 언어가 로마자를 표기 수돈으로 사용합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언어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로마자를 사용하는 인구는 26억 명에 해당합니다. 사실 여기에 공용 문자가 아닌 우리처럼 공용 문자가 아니면서도 좀 자유롭게 쓰는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면 네, 뭐 지구라고 하는 플래닛 전체에서 사용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영어와 좀 먼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이탈 주민들, 세터민들이 정착을 할 때 영어 표현과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뭐 간판이든 여러 가지 용어든 영어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어떤 영어를 대표로 하는 유럽어조를 모르고는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유니코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더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각 나라별 언어를 모두 표현하기에 나온 코드 체계가 유니코드예요. 그러니까 유니라는 말이 있죠. 유니코드는 사용 중인 그 운영체제 OS 시스템 프로그램 언어에 관계없이 문자마다 고유한 코드 값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그 코드 체계로 언어와 상관없이 모든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하므로 최대 65,536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 체계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유니코드에 대해서 뭐 궁금해한들 내가 뭐 가르칠 역량도 없고요. 이거를 이제 통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1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이며 사실은 그 반전운동가고 사회운동가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언어학과도 뭐 두 군데인가 세 군데밖에 없고 뭐 언어학에서는 이거 뭐 취업이나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분은 거의 뭐 이제 linguistics 그래서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으로 미국 최고의 그런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할 만큼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노암 촘스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유태인이에요. 이름이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상의 언어도 모두 다르고 문자도 모두 다르지만 이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영어가 가지는 패권주의, 영어가 가지는 어떤 그런 패권주의가 갖는 폐해를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 대언어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 만약에 화성 사람들이 보면 화성 사람들이 멀리서 지구라는 그런 그 이제 행성을 바라보면 모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문자를 쓰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도 거듭 말하지만 이게 이제 뭐 국어국문학과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문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만은 하고요. 참 특별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노암 촘스키의 말을 잠깐 이용하고 이 사람이 무슨 아직은 네, 생존해 계신 분이고 MIT에 이제 언어학자였어요. 언어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명예교수 우리로 따지면 그런 정도지만 네, 16쪽으로 가겠습니다. 16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로마자 표준화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로마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중구난방 사용을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또 이제 컴퓨터의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SNS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좀 어떤 공통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사회가 되면 표준화가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표준화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표기와 문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표준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도량형이라고 하죠. 단위의 문제.
어떤 단어의 문제와 문자도 기호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준화 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런 논의들이 석구 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일어났고요. 특히 컴퓨터와 통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 표준화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IS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구인데 로마자 표기 체계의 국제 표준화에 착수를 했고 역시 강대국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미국식 영어 철자법이 국제 표준으로 결정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보면 여러 가지 n분의 1의 국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개입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더 이제 패권주의가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시절에는 이제 특히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던 그런 냉전 시대는 더했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식 영어 철자법을 국제 표준으로 하였고 현재 2000년 국어의 2000년에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정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이 표준을 이용해서 정한 거죠. 네. 자, 여기서도 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영어 표기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수업을 들은 이후로 영어 철자법과 혼란을 느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 아마 그 정도는 구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7쪽으로 가보면 국어 로마자 표기의 그 한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다시피 이제 ISO에서 이렇게 26개의 그 국제 표준 로마자 체계를 제시를 했어요. 저기 CF에 보면 특수문자 사용의 경우 해가지고 각 언어마다 이렇게 다양한 표시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 내 수업을 들은 다음에 컴퓨터에 가서 그 한글 프로그램에 이제 워드를 쓰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공계 친구들은 한글을 거의 안 쓰는데 한글도 쓰는 게 워드도 쓸 줄 알고 한글도 쓸 줄 알고 이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해요. 특히 이제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문서 처리 같은 경우는 한글을 쓰는 경우도 많고 한글을 쓸 때는 한글 철자법을 교정을 해주고 워드를 쓸 때는 영어 철자법을 교정해 주잖아요. 두 가지 프로그램은 사실 내가 이렇게 몇 번 이제 써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경우니까 취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두루두루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에 들어가서 컨트롤 F10을 눌러보면 다양한 문자 코드들이 다 소개가 되고 코드별로 완성형이냐 이렇게 유니코드냐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지난 1차 시에서 말했나요? 터키 문자 개혁에서 말했던 국제 음성 기호 이런 것들도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식 그 영어 철자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특수문자는 사용을 하지를 않죠. 그러나 많은 다른 언어들은 특수문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특수문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마 불문과나 동문과나 다른 학과 학생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레포트 쓸 때 이렇게 집어넣느라 좀 고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대문자와 소문자 우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갤럭시를 만들어서 팔 때는 이런 로마자 표기 이 기본적인 이 표준 로마자 체계에 근거해서 ABC 그다음에 DF 이렇게 해서 넣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글은 당연히 이제 천지인 자판으로 하는 것이지만요. 천지인 자판하니까 LG가 드디어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콜과 LG 사이언이었고 사실은 이게 2000년대 90년대만 해도 선생님도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LG 사이언을 좋아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LG는 가전 이제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물론 삼성도 인기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샘성의 그 브랜드 때문에 LG보다 좀 더 파워가 있어서 삼성 그 가전도 되게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부들은 전반적으로 LG 가전에 더 훨씬 더
좀 끌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어느 순간 스마트폰은 싹 기울어서 갤럭시 쪽으로 가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LG가 드디어 뭐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니 안 되었던 거겠죠. 노키아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키아가 지금 다시 반전을 쉽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브랜드의 뭐 이런 문화 콘텐츠뿐 아니라 이런 산업적인 그런 뭐 그것도 일종의 문화 콘텐츠죠. 뭐 약지는 참 괄목상대할 만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기가 조금 빗나가는데 선생님이 결혼을 1998년 했어요. 엄청 늦게 한 거죠. 옛날로는 30대 했으니까 그 시절에 친구들보다는 7, 8년 늦게 했는데 근데 그 무렵만 해도 가전으로 혼수로 준비를 할 때 뭐 TV는 필립스, 뭐 전기밥솥은 조지루식, 일본 코끼리 밥솥. 뭐 요즘은 뭐 다 뭐 LG 아니면 삼성. 참 그러니까 그 여러분 아들이 18학번은 결혼한 지 20여 년 만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2000년에 문화관광부에 이제 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ISO 국제 로마자 표준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터키가 아랍 문자를 쓰다가 대대적인 문자 개혁을 했단 말이죠. 대대적인 문자 개혁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알타이어는 모음 조화등을 가지고 있고 모음이 발달함. 그러니까 모음의 가지수가 많은 그런 언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모음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맥시멈으로 따지면 신모음 체계까지 되거든요. 뭐 여러분은 무슨 신모음이 돼요라고 하지만 전설에 두 개의 애를 구별하고 또 이런 소리까지 다 구별을 한다라고 하면 전설의 원순 단모음까지 구별한다 그러면 신모음 체계까지 돼요. 왜냐하면 규범의 그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신적일까요? 보수적일까요? 보수적이라는 것은 그러한 발화를 하는 그 발음을 하는 사람이 생존해 있다면 남기는 거예요. 그 보수적인 형태를 규범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이제 선한방언의 화저들 노년층의 경우에는 신모음 체계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는 모음 체계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모음 체계를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부방언의 신세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설의 어이아이도 잘 구별 못하잖아요. 선생님도 구별 못함.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찌되었건 간에 모음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로마자의 알파벳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알파벳은 자음자가 21개, 모음이 5개예요. 모음이 5개. 그러고 보니 그렇죠. 모음이 적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대부분의 많은 언어들은 계통과 떠나서 모음이 한 5개 정도예요. 아랍 문자처럼 3개쯤 되는 건 너무너무 적은 거고 대부분 5개의 모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7개 말한다고 해도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이고 8개, 10개 되면 굉장히 많은 모음을 분간하여 발음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외국인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역으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right, light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굉장히 뭘까 지각이 잘 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국어에는 혀를 많은 이제 right 이런 걸 건설음이라고 해요. 리트로플렉스라고 해서 혀를 뒤로 마는 소리예요. 우린 그렇게 혀를 이용해서 발음하지 않거든요. 뭐 라, 설탄음이라고 해서 플랩 아니면 r 같이 혀를 끝을 마는 설치금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발음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게 되게 인상적이니까 뭐 이 발음만 잘하면 굉장히 영어를 잘 발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쉽게 발음할 수 있는 것 이 모음 하나도 bit와 beat는 다른 발음이에요. 근데 다 beat 하나는 long이고 하나는 짧은 이죠. 그런데
음장으로 단순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이는 좀 더 앞쪽, 좀 더 혀의 높은 위치. EA, beat는 좀 더 뒤쪽, 좀 더 혀의 낮은 위치예요. 우리가 지각하기는 힘들어요. 왜? 우리한테는 이 모음의 음역은 하나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그까지 right, light뿐 아니라 이 모음도 상대가 듣는 영어권 하자는 정확하게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음 교육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역으로 말을 하면 자, 국어에서 우리가 의와 어를 구별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쉬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이 의와 어를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심한 경우 이 모음을 잘 발음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모국어를 하는 그 상황에서 만 12세 이전 습득의 크리티컬 피리어드 이전에 자신이 언어를 습득하는 시절에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음역을 벗어나면 발음하기 어렵고 알아듣기 어렵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언어를 학습할 때도 수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음이기도 해요. 발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가 지금 조금 벗어났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발음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음이 가지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로마자를 그러니까 유럽어를 표기하기 위한 이 로마자 알파벳은 자음자가 21개, 모음자가 5개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한글은 자음자가 14개, 모음자가 10개예요. 아이고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이 있다 보니 음운 체계라든지 발음에 대한 얘기를 더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것만 봐도 어때요? 자음은 넘치고 모음은 모자라네. 자, 우리가 로마자 표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여자대학교를 한글로 쓰지 않고 로마자 표기를 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짝이 안 맞겠구만. 쉬운 일이 아니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선생님이 김경아를 로마니제이션 할 때, 김 할 때는 K를 쓰고 경아 할 때는 G를 써요. 자음이 넘치니까 K로 쓰고 좀 이미지가 부드럽게 하려고 G로 썼어요. 어쩔 건데. 로마자 표기법의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고유어 표기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 할 때 이 모음은 큰 문제 없다 칩시다. 근데 여를 발음하기 위해서 이오를 썼어요. 하도 많이 쓰니까 한국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오가 여가 아니지 참. 여가 되려면 Y이오고 이오가 어죠. 이오가 어라고 누가 그래요? 에오죠. 그죠? 그죠? 의는 이유로 씁니다. 이유가 의예요? 애우 아니에요?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자음은 넘치니까 K로 썼다가 G로 썼다가 모음은 모자라니까 아이오에 넘치는 것들은 두 개의 모음자를 합쳐서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서 한글의 자음자가 더 많은 것은 자음자의 대응을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K로 썼다가 G로 썼다가 P로 썼다가 B로 썼다가 임의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모음자의 경우는 문자의 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묻혀 쓰게 되는 거예요. 자, A2로 쓰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나마 교육을 해서 I라는 걸 알아요. 아이고 정말요? 그쵸? 혜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그러면 이게 HAE 맞아요. 그걸 해로 읽어달라고 하는 것은 참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자,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어떠한 로마자 표기법도 국어를 완전하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로마자 표기법,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11쪽 잠깐만 살펴봐 주실래요? 자, 돌아와서 PPT의 11쪽을 잠깐 다시 상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 표기법은 크게 3개다.
맥킨라이 샤워 체계와 그 다음에 예일 체계와 그 다음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이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익숙한 예일 체계를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쓴다. 또 학자에 따라 어떤 사람은 맥킨라이 샤워 체계를 쓰기도 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1: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완벽한 로마자 표기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완벽한 로마자 표기법, 그러니까 완벽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로마자 표기법의 목적이 뭐죠? 한국 사람이 읽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를 그리고 한글을 전혀 모르는 이가 읽고 따라서 발음을 할 수 있게끔 가장 비슷하게 발음할 수 있게끔 하는 표기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놓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요번 주는 앞부분에서 더빙, 자막, 네, 번역 얘기에 이어서 약간 더빙과 자막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또 뭐 콘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아리랑 TV와 같은 기구에 대한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자 표기법, 이제 언어와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항상 한류와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날은 문화에 좀 치중하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또 언어에 좀 치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6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7주차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